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요즘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탈까?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우상향장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상향장인데 근데 왜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움직일까? 그것은 소위 유동성 장세이면서 변동성이 반복될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유동성과 변동성이 이렇게 맞물릴까? 왜 그런 것일까? 제가 미리 웃음부터 나오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악플 막 달릴 것 같은데. 유동성과 변동성이 함께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이미 칠판 강의로 정리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상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일단 유동성과 변동성이 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 장세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변동성을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정하신다면 그렇다면 그때마다 한 번씩 조정을 거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조정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대응할 만한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저는 이제 이것을 합치면 위험한 유동성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유동성 장세다. 뭐 제가 1000번 말씀드렸다라고 했는데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렸죠. 조종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혹여나 제가 비관론자다. 혹여나 제가 조정장이 온다. 조정장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피디님 그렇죠? 피디님 제 이야기 다 들으셨잖아요. 유동성 장세라고 했습니다. 제가 1000번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유동성 장세인데 조정을 거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조정을 거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논하기 위해서 위험한 유동성이라고 표현했고 좀 달리 표현한다면 유동성과 변동성이 같이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 변동성을 지금은 이름을 하기를 AI 버블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I 버블론은 핑계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AI 버블론이라는 표현은 사실 지금 26년 11월이잖아요. AI 버블론, AI 거품론은 25년 1월에 얘기해도 돼요. 24년 1월에 얘기해도 된다고요. AI 거품은 24년 1월에도, 25년 1월에도, 26년 11월에도, 뭐 지금도 내년에도 AI 거품은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주제예요. 여러분, 팔란티어가 10% 올랐어요. 거품이죠. 20% 올랐어요. 거품이라고요. 50% 올랐어요. 거품이죠. 100% 올랐어요. 거품이라고요. 150% 올랐어요. 거품입니다. 그럼 150% 올랐어요. 거품이라고요. 계속 거품이 지속되는 중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거품이 언제까지 지속될까를 논하자는 거예요. 이 주가가 언제까지 오를까? 얼마까지 오를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주가를 논할 수가 있습니까? 코스피가 7천 갈까 8천 갈까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규명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대를. 그 시대 동안에는 우상향장이 지속되는 것인가? 그 시대 동안에는 우하향장이 지속되는 것인가? 시대를 규명하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AI 거품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AI 거품론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거품론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AI 거품론이 나온 것인가? 근데 AI 거품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상반되는 입장,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AI 거품론 아니다, AI 거품 아니다 하는 AI 유망하다 여전히 뭐 유망론, 이제 시작이다. AI는 이제 시작인데 무슨 거품이냐.
AI 유망론을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거품론보다는 유망론에 입각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왜 거품론이 아니라 유망론이 더 무게를 저는 두고 있는데 왜 요즘 주가가 조정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품론은 핑계인 것이다. 주가가 조정되는 이유는 소위 지금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불확실성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 불확실성이 뭐예요? 대법원 판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로 만약에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그 막대한 자금을 그럼 돌려줘야 돼요. 막대한 관세를 돌려줘야 돼. 세금을 돌려줘야 돼요. 환불해야 돼요. 그럼 그 환불하기 위해서 또 막대한 어쩌면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국채 발작 증세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불안하죠.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죠. 불확실성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마도 무효에 조금 더 무게추가 실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셧다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것도 불확실성이에요. 왜냐면 이 셧다운의 장기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셧다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멈춰요. 항공 운수가 지금 멈췄어요. 여러 곳에. 푸드 스탬프, 저소득층한테 음식료품을 공급하는 푸드 스탬프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식료품 바우처 같은 거, 에너지 바우처 사업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멈췄어요. 그럼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기반이 약해져요. 근데 그 셧다운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표 발표가 지연돼요. 그럼 이 지표 발표가 지연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저 같은 경우 즉시 분석을 못해요. 아니 물가 지표가 나와야 즉시 분석을 하고 고용 지표가 발표돼야 즉시 분석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라이브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즉시 분석하는데 그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시작됐는데 10월, 11월 미국의 고용 상황이 있잖아요. 10월, 11월에 미국의 물가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은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지표를 통해 확인해요. 상황은 있는데 미국의 지표를 통해 고용 상황과 물가 상황과 금융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고용 상황, 물가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이 지표 발표가 없으니까. 그쵸? 역시 이것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겼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것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끝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럼 유동성 장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 하는데 결국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인해 주식 안 갖고 있을래, 코인 안 갖고 있을래 하는 움직임, 그게 나타나는 게 AI 거품론인 거예요. 이건 핑계라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거품론, 어떤 게 AI 거품론인지.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주식시장에서 빼는 게 뭐예요? M7이잖아요. 근데 테크놀로지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빠질 때 먼저 빠지죠. 근데 오를 때 또 뭐 먼저 올라요? 그들 종목부터 오르지 않아요? 오를 때도 팔란티어부터 오르고 떨어질 때도 팔란티어부터 떨어지죠. 엔비디아가 오를 때도 엔비디아부터 오르고 떨어질 때도 엔비디아부터 떨어지지 않나요?
M7이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오를 때 오르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AI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를 때 왜 오르냐고요. AI 거품론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를 때 안 오르죠. 오를 때 다른 것만 올라야죠. 떨어질 때만 떨어지고 남들 오를 때도 떨어져야죠. 근데 지금은 다른 것들 때문에 위험자산 회피 현상들 때문에 원래 주도주가 떨어지고 주도주가 오르는 거예요. 원래. 그런 현상이고 AI 거품론은 배경인 것이다. 지금부터 이게 총론입니다. 오늘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도 1편, 2편, 3편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거품론, 이 진위를 좀 말씀드리려면 알아야 돼, 그죠? AI 거품론이 왜 제기되었을까? 근데 이유를 나열하면요, 아마 여기 꽉 차요. 한 100가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AI 거품론 왜 제기되고 있을까? 첫 번째 근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I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는 그 이유로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 하나가 M7의 주식 비중이 몰려서 M7에 과도하게 몰려서 돈이 너무 많이 몰려서 과도하게 몰렸다라는 사실을 그래프로 확인을 한다면 제가 PPT로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칠판 강의로만 하니까 그래프를 제 구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M7에 과도하게 몰렸다. 그럼 S&P에 보면 M7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시가총액에서 보면 대략 한 10년 전에만 해도 이 M7 시가총액이 한 10% 초반이었었어요. 12%, 13%. 근데 지금 25년 지금 3분기 정도 이 정도 시점에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한 36%.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약 12%에서 지금 36%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 10년 동안 M7을 중심으로 돈이 과도하게 쏠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AI 거품론의 배경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M7에 과도하게 돈이 쏠렸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M7 기업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붕괴된다, 도산한다, 무슨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면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근거가 되겠죠. 이미 미국 경제가, 미국의 산업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들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들 이미 높아졌잖아요. 높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 기업이 흔들리면 그럼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있겠죠. 그게 한 가지 배경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AI 인프라에 과도한 투자가 집중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많이 주목해요. AI 인프라에 과도한 투자 아니겠는가. 이게 소위 말하는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라는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닷컴 버블 때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 소위 닷컴 시대라고 불렸죠. 그때 뭐가 많이 보급됐어요? 와, 이제 인터넷이 보급된대. 그럼 뭐가 많이 보급돼야 돼요? 인프라로서 광 케이블이 보급돼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광 케이블이 보급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보통 광 케이블을 어디다 심어요? 지하에 심어요, 지하에. 근데 지하를 한번 파서 광 케이블 하나 깔고 그리고 덮어요. 그리고 다시 또 지하 파서 광 케이블 하나 또 깔고 하는 것보다 한번 지하 파고서 광 케이블을 여러 개 까는 게 낫겠죠. 그랬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광 케이블을 많이 깔았던 거예요. 많이 깔고 필요할 때마다 광 케이블 하나씩 팔면 되죠.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이해가시죠? 그런 방식으로 광 케이블을 많이 깔았었던 거예요. 인프라를 많이 깔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데이터 센터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광 케이블을 깔았던 거고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까는 거예요. 비슷하죠. 근데 그때 광 케이블 깔았던 그 기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닝이라는 회사예요. 코닝이라는 회사가 그때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합니다. 2000년 즈음에 100달러까지 올라요. 저희 이 기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달러까지 떨어집니다. 다시. 이게 닷컴버블, 이 코닝이라는 기업. 근데 이 코닝 기업의 실적을 보면요.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이 이래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과도하게 인프라만 많이 까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과도하고 이것도 과도한데 이게 과도한지는 AI 유망론을 갖고 있는 저로서 이게 정말 닷컴버블과 유사한지 제가 증명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 그 다음. 재밌죠?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AI 거품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근거가 이제 순환 투자예요. 근데 그 투자도 이렇게 과도하게 인프라를 투자하는데 그 투자도 순환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했죠. 그때 투자하면서 이것은 히스토리컬리 가장 큰 역사적인 뭐 투자의 규모다라고 하면서 오픈 AI가 뭐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데 뭐 엔비디아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그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도록 하는 이게 순환 투자다. 순환 투자의 상징처럼 이렇게 일컬어졌었죠. 근데 그 순환 투자 제가 다 뭐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뭐 여러분 AMD가 있고요. 그 AMD의 지분 10% 갖고 있는 기업 있죠. 그게 오픈 AI죠. 오픈 AI가 있고 또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연동돼 있죠. 또 주요 고객사죠. 근데 이게 주요 고객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또 엔비디아가 있고요. 아, 여기 정말 막 서로 순환 출자되어 있는 게 그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것이 서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나도 이게 주요 주주가 되고 고객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서로 주주가 되고 고객이 되고 내가 투자하고 고객이 되고 그러면 투자를 받았어요. 그 투자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야, 이만큼 투자한데 이만큼 데이터 센터진데 주가 올라가요. 그 투자 받고 그 투자 받은 기업이 또 어떤 빅테크 기업에 또 투자하고 이거 순환 투자다. 이거 위험하다. 사실상 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기에 여기 뭐 네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특히 오픈 AI인데 오픈 AI의 이 구제금융설이 있죠. 오픈 AI 얘기를 특히 많이 합니다. 구제금융설. 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기에 특히 화두가 됐었던 게 뭐 영화 빅쇼트의 뭐 실존 인물이라고 불려지는 마이클 버리 이 인물이 소위 이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공매도를 치죠. 그 공매도를 친 것이 일파만파 소문이 난 거죠. 다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알려지게 된 것이 원래 이 사람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매도를 내걸고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근데 또 이 사람이 이번에도 공매도를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공매도를 걸었다라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AI 거품론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거죠. 이게 AI 거품론에 무게를 두게 된 배경이지 이게 거품론의 근거는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어쩌면 거품론의 근거로서 여기 밑에 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섯 번째가 바로 퍼죠, 퍼. 퍼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일파만파 쌓여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S&P가 퍼 자체가 높죠. 근데 분모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분모와 분자를 비교해 봐야 돼요. 분모가 기업의 쉽게 말하면 그냥 이익이에요. 이익. 그죠? 쉽게 말하면 분모는 이익이에요. 기업의 이익. 그리고 분자는 소위 말하는 주가예요. 근데 이익 대비 주가가 굉장히 높다. 그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다. 라는 뜻으로 보통 읽혀요.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 이 퍼가 이렇게 높을 수 있느냐. 거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업이 팔란티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앵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팔란티어는 어떤 기업입니까? 팔란티어가 어떤 기업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 질문을 왜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오히려 나중에. 여쭤봤더니 많은 투자자들이 팔란티어가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 그게 광기죠. 일단 팔란티어는 AI 데이터 분석 기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 플랫폼들을 제공하는데 방위 산업용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국방부에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AI 기업이면서 방위 산업 기업입니다. 근데 2025년 한 해 주도주가 뭐였어요? AI 기업이고 AI고 방위 산업이었는데 두 가지 주도주의 성격이 다 되죠. 그러니까 유독 고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영역이었다. AI 기업이 고평가되고 주도주였고 방위 산업도 주도주였는데 팔란티어는 두 가지 다였다. 뭐 이렇게 간단히만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펄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팔란티어나 엔비디아나 봤을 때 분모에 들어가는 이익, 순이익을 봤을 때 이 분모에 들어가는 건 다 뭐예요? 과거 데이터죠.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현재 주가죠. 근데 과거 데이터와 현재의 주가를 봤을 때 당연히 과거 이익과 주가를 봤을 때는 고평가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이익이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 속도랑 주가의 상승 속도가 맞느냐를 논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AI 인프라에 과도하게 투자했었던 닷컴 버블 사태의 사례, 자 코닝 사례 같은 경우는 이익의 증가 속도는 없는데 과도하게 주가만 상승했었던 것이고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AI 유망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정말 AI 거품론이 맞는지에 대한 AI 유망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품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많이들 주가가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조정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만 판단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죠? 150% 상승했으니까, 160% 상승했으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실적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도 실적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세는 리즈너블한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유망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2026년 경제전망서에서도 강조를 해드렸듯이 AI는 사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AI 거품론에 대해서 그 거품론이 거품이다. AI 거품론에는 거품이 많이 껴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AI 유망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AI 거품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보신 분은 꼭 보고 오시길 바라고 그 거품론에 대해서 제가 한 6가지에 걸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뭐 금융사들이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라든가 시티뱅크라든가 정말 많은 금융사들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또 경고를 또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금융사들은 통상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들은 많이 던집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조정될 거야. 조정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AI 거품론 때문에 조정되는 게 아니라 앞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거품론 때문에 조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이런 성향들, 위험자산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확실성 요소, 제가 그동안 강조해 드렸던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등장했을 때 이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 떠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떠날 때 그 근거를 삼는 게 자꾸 AI 거품론인 것뿐인 거죠. 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저의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AI 거품론이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럼 AI 거품인 것인가? 지금부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AI 유망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런 논리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유망론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유망론의 근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주가와 실제 이익이 연동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었던 1, 2번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2번을 반박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2번에서도 닷컴 버블의 배경은 코닝 사태처럼 과도하게 인프라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코닝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았어요.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고 광 케이블을 이만큼 깔았는데 그만큼 수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뭐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을 써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당시 예를 들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이용자 비중이 0.2%였어요. 전체 도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이용 액수가 도소매 판매액의 0.2%가 온라인 쇼핑이었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투자를 한들 그 투자에 따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온라인 쇼핑으로 거래되는 거래액이 더 많죠. 여러분이 체감하시기에는. 제가 왜 체감하냐는 표현을 썼냐면 굵직한 그 내구재들은 오프라인 쇼핑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쇼핑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따로 계산하는 게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체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전체 도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50%가 안 됩니다만 지금 40%만큼 늘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하에서는 어찌어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왔을 때 바로 수익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그 부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와 실제 이익 간에 연동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투자에 따른 이익이 바로 거두어지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때 닷컴 버블 시대 때는 말 그대로 투자는 엄청나게 했는데 광케이블을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그에 따른 이익을 바로 가져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닷컴 버블 사태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스코도 그랬어요. 시스코. 그때도요. 시스코의 주가를 제가 대충 그려보면요. 주가가 막 이렇게 치솟았었어요. 그때도. 시스코 주가가. 그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 쳤어요. 근데 시스코의 실적이 이랬습니다. 시스코가 가장 대표적인 그 당시에 닷컴 버블 당시에
뭐 주가와 실제 이익 간의 관계를 규명할 때 많이 사례로 들었었던 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와 실제 이익 간의 관계가 없었어요. 이때는 너무나 격차가 많이 났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주가와 이익 간의 관계를 논할 때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과 실제 이익의 흐름이 거의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됩니까? 근데 영업이익도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50%, 60% 오르고 있는데요. 주가만 50%, 60% 오르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도 50%, 60%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반영되는 게 실적의 증가 속도랑 주가의 증가 속도가 지금 허황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실제 이익의 증가 속도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닷컴 버블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닷컴 버블과 지금 AI 시대가 전혀 다른 것이 실적의 뒷받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실적의 뒷받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엔비디아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GPU가 지금 정말 공급 대란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지금 공실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계 여기저기서 뭐 대지를 사고 대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중인데 건립하고 있는 대지를 사자마자 그거 다 데이터 센터 임대해 갈게요. 데이터 센터 건립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부터 데이터 센터가 지금 수요가 너무 넘쳐나서 그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지금 공급 부족이에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과잉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과잉이에요. 그럼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과잉이면 GPU의 수요 과잉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HBM 수요의 과잉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D램 가격이 뭐 한 달 동안 3배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이런 거예요. 밸류체인 상에서. 근데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과잉인 이유는 뭐예요? 다 이거 뭐 하려는 거예요?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AI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공급하려는지를 놓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인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AI 거품론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앞에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던지고자 하는 혹은 위험자산을 던지고자 하는 위험자산 회피 신호가 있을 때마다 AI 거품론을 근거 삼는 거죠. AI 거품론이라는 것은 그 AI 거품론이라는 근거는 작년 이맘때도 쓸 수 있고 지금도 쓸 수 있고 내년 이맘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도주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주도주. 주식시장에서는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서는. 주력산업이라. 실물경제에서는 주력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실물경제에서는 주력산업인 거고 그게 자본시장에서는 주도주의 형식으로 성격을 띠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이게 순환투자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구제금융 얘기도 있기도 하고 한데 기본적으로 이 M7의 잉여 현금을 봐야 됩니다. 잉여 자금을 봐야 됩니다.
현금 흐름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M7의 잉여 현금이 지금 4,700. 제가 어림잡아서 4,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4,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M7에, 그러니까 엔비디아 포함해서. 근데 이들의 현금 흐름이 지금 사실은 넘쳐납니다. 이 현금 흐름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들이 순환 투자하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왜 이들이 순환 투자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기대되니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왜 투자하는가? 오픈 AI의 신규 비즈니스가 AI 서비스가 기대되고 그럼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나도 그 비즈니스의 일정 부분 참여하고 싶고 데이터 센터 구축할 때 내 GPU를 사용했으면 좋겠고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리고 오픈 AI가 이 데이터 센터만 있으면 AI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럼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가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순환 투자가 만약에 어그러지면 대형 사태가 올 수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거품론에서 뭐 하나가 어그러지면 대형 사태가 올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를 보면 이 M7의 잉여 현금, 잉여 자금 상태가 여유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본다면 이 순환 투자 구조가 오히려 여유 있는 자금을 이용해서 미래 비즈니스를 또 유망 산업을 더 뛰어들고 서로 간에 고객이 되고 또 신규 비즈니스를 진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구조인 것이지 잉여 자금을 쌓아놓는 것보다 신규 비즈니스로 진출하는 구조인 것을 긍정적으로 볼 일이지 우리나라처럼 신규 비즈니스로 진출 안 하고 잉여 자금을 그냥 쌓아놓고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 그냥 잉여 현금 있으면 부동산 사고 뭐 건물 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냐고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신규 사업 진출하는데 투자해주고 미래 유망 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해주고 서로 비즈니스적으로 기술 교류하고 협업하고 하는 이런 순환 투자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이게 미래 유망한 비즈니스라고만 한다면 그죠? 그냥 무조건 이 순환 투자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만 한다면 거품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마치 이거를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부동산 금융에 계속 거품이 쌓여가지고 그쵸? 부동산 금융에 금융에 금융을 더해서 터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순환 투자는 미래 유망한 비즈니스에 서로 투자하고 고객이 되고 공급업체가 되고 그쵸? 주요 주주가 되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순환 투자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전 좋은 거라고 보는 거죠. M7의 잉여 현금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 본다면 이 잉여 현금이 아직도 남아요. 더 좋은 유망한 비즈니스가 있다면 더 투자할 여지가 많아요. 아마도 M7 이 기업들은 순환 투자할 만한 더 좋은 비즈니스 영역을 정말 이 현미경으로 찾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AI 거품이 온다 라고 판단하기엔 상당히 이른감이 있어 보인다 라는 이야기도 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AI 유망론에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세 번째로 AI는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의 수요 폭발이다. 사실 우리나라 GPU 26만 장 공급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던져지는데, 사실 GPU와 HBM이 같이 다니는 거죠. 굳이 따지면, 그죠? 이게 더해져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통해서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가 AI 서비스를 놓고 경쟁하고 있어요. 자동차 기업들이 AI 서비스와 융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민하고 있어요. 테슬라, 웨이모 마찬가지. 역시 많은 로봇 기업들, 중국의 뭐 유니트리 마찬가지. AI 다 피지컬 AI죠. 방위 산업도 AI 서비스를 AI 역량을 더 강화해서 그 다 피지컬 AI입니다. 그죠? 조선업, 각종 제조업도 완전히 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요. 동났습니다. 데이터 센터 지금 공실이 거의 제로 상태예요. 근데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금 제 생각에는 2026, 7년 정도에는 이제 또 하나 야기될 것이, 이것으로 인해 야기될 것이 전력 전쟁의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전력 공급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전력 수급 계획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급되기 전 단계와 후 단계는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력 인프라와 통신 인프라를,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를 더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도 한번 지금에 생각했던 그 계획하고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고민도. 재생에너지 발전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까는 일도 다시 재고돼야 됩니다. 역시 전력 전쟁이 옵니다. 이제 그만큼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고,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에 있는 네이버가 구축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인구 100만 명 정도의 도시, 예를 들어서 1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가 한국으로 치면 고양시 정도 돼요. 고양시 106만 명이라고 합니다. 고양시가. 그 고양시가 사용하는 전력량하고 거의 맞먹어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사용하는데, 근데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이게 미래형 비즈니스가 다 전력인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공장도 전력 끊기면 안 돼요. 뭐 대부분의 제조 공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전력 전쟁이 야기돼요. 그래서 전력 공급 계획도 다시 짜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통신 인프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5G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GPU는 데이터를 계산하는 주체인 것이고, HBM은 그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하는 거예요. 숙제를 이만큼 주는 거예요. HBM은 이만큼 숙제를 주면 이만큼 숙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소모합니다.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를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유통산업, 금융산업, 전 산업에 걸쳐서
AI를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쟁 속에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 폭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GPU가 부족하고 HBM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런 와중인데 AI가 지금 버블이다? 거품이다? AI 거품론이라는 것은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실물 경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등락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가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이 거품이 붕괴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AI 거품론 때문에 붕괴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AI 거품론은 핑계인 것이고 AI 거품론을 핑계 삼아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것뿐이다. 그럼 궁극적으로 AI 거품론을 핑계 삼아 위험자산,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버리고 회피하는 현상은 왜 있는 것일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 장세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제 소견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거품론과 AI 유망론이 팽배하게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장세인 거예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근데 뭐 저의 의견, 저의 주장은 거품론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유망하다. AI는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근거를 여러 가지를 들어서 앞에서 계속 쭉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조정될 때 조정되느냐? 그 조정의 배경은 사실은 AI 거품론이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AI 거품론에 핑계를 담아서 조정되는 것이다. 사실 오를 때는 역시 AI 관련 M7이 오르는 것이고 조정될 때도 AI 거품론의 근거에서 M7이 떨어지는 것인데 떨어질 때는 AI 거품론이 맞는 것이고 또 오를 때는 반대로 급등할 때는 AI 거품론이 또 틀리는 겁니까? 롤러코스터 장세인데 AI 거품론이 하루는 맞고 하루는 틀리고 하루는 맞고 하루는 틀리는 겁니까? 역시 그건 또 아닌 것이다. 그래서 AI 거품론은 저는 핑계일 뿐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유동성과 변동성이 함께 찾아오는 장세인 것이다. 다른 말로 위험한 유동성 장세인 것이다. 근데 무엇이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는 26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만들려고 트럼프 행정부는 유도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전제는요. 그러나 그 의도대로 유동성 장세를 이어가려고 하긴 하겠지만 의도대로 안 되고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는 기본 전제는 26년 11월로 보고 있지만 중간에 어느 순간 끊어질 수는 있겠죠. 그게 언제인지는 말씀드릴 거예요. 언제인지 지금부터. 그리고 그 유동성 장세 동안 변동성을 가져오는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는 지금의 요인들은 무엇일까? 변동성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바로 대법원 판결인 거죠. 일단 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대규모의 환불 사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대규모의 환불 사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국채 발행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투자자라고 한다면 우리 항상 투자자들은 선행적으로 생각한다. 선행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그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대법원의 판결은 IEEPA 법에 따라서 두 가지입니다. 요건이. 지금 비상사태냐 그리고 수입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그 수입 규제 중에 수입 규제가 있는데 수입 규제 중에 관세라는 것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를 논하는 거예요. 자, 비상사태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금 만성 무역 적자인데 지금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작년 올해 일도 아니고 계속 미국은 무역 적자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이게 무역 적자인 거냐? 갑자기 그게 비상사태인 거냐? 라는 것을 지금 논하는 것이고 대법관과 이 대법원의 판단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역시 비상사태라고 논하기에는 무역 적자를 만드는 두 번째 국가가 EU예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도 대규모의 무역 적자를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만드는데 일본과 한국, EU가 동맹국인데 이 동맹국들이 비상사태를 만드는 거 맞느냐? 이것은 이들의 수출 경쟁력 때문에 무역 적자가 야기되는 것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것이지 이게 비상사태인 것이냐? 국가 안보를 흔드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대법원의 현재로서의 심리 중에 있는 겁니다. 불안하죠. 무게추가 지금은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인 거예요. 첫 번째. 역시 그래 비상사태라고 하자. 인정. 그 무역적자 비상사태야. 그래 인정. 그렇다 하더라도 수입 규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비상 상황에는 전면 수입 금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입 규제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세는 세금인데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컨그레스,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어떻게 미 행정부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왜 미 행정부가 세금 걷는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냐?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자, 이제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로서는 불안하다. 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대법원의 판결이 아마도 무효 판결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럼 무효 판결 되면 거대한 환불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파괴적인 결과가 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리 위험을 회피하자. 지금 주식시장 S&P 500 많이 오를 만큼 올랐어. 비트코인도 오를 만큼 올랐어. 유동성 장세는 26년 11월까지 이어질 거 맞아. 그러나 일단 대법원 판결이 그 심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나 심리가 예를 들어서 25년 12월, 26년 1월 이쯤에 결과가 내려질 텐데 그때 정말 그 경제가 파괴적일 수 있고 특히 플랜 B가 나오는데 플랜 B 가지고 세계 많은 국가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무효 판결 안 나기를 바라고도 있어요. 왜냐하면 플랜 B가 나와서 품목별 관세 취하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 둘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효 판결이 내려진다. 그럼 금융시장, 실물경제 다 혼란스럽다. 그 결과는 정말 파괴적일 것이다. 라는 트럼프의 주장이 맞다 이거예요. 물론 트럼프의 주장은 그 결과가 파괴적일 것이기 때문에 무효 판결하지 말라. 내 손을 들어달라. 라는 주장인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그 결과가 아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 벌었으면 수익 실현해야지 하는 입장인 겁니다. 위험자산 회피 현상인 겁니다. 위험자산 회피 현상을 AI 거품론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누가 뭐 했으니까?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를 내걸었다고 하는데 그래 팔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근거 삼고 싶다.
저의 주장인 겁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셧다운조차도 미국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장기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셧다운이 초장기로 진행됨에 따라서 미국의 정부 지출이 정말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40일이 초과된 건 처음 있는 일인 거죠. 근데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정치적으로도 분화되고 있어요. 이 정치적으로도 뉴욕주를 뺏기죠. 뉴욕주를 뺏기다 보니까 이제 이게 레임덕으로 전개돼요. 레임덕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상원 의원들이 갈라서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죠. 민주당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과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 약간 3당으로 분화되는, 정치적으로도 분화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양상이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지표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분명 고용지표는 악화되고 있는데 고용지표는 분명 악화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아무래도 물가 상황도 지금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불안하죠. 왜냐하면 관세가 도입된 지 한참 됐고 그동안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고 있었던 추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10월, 11월 물가 데이터,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8월 데이터가 마지막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10월에 발표될 9월 데이터, 10월에 9월 데이터를 발표하잖아요. 근데 10월에 9월 데이터 발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든 마지막 데이터가 8월 데이터예요. 근데 그 8월 데이터까지는 고용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데이터가 4.3% 실업률이에요. 근데 아마도 9월은, 아마도 10월은, 그리고 아마도 11월은 적어도 연방공무원 해고, 대량 해고가 반영되면 그리고 관세가 계속 적용되면서 관세를 누가 내요? 수입업자가 내잖아요. 그럼 수입업자들의 마진이 악화돼요. 마진이 악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국 노동시장이 유연하잖아요. 좋게 말하면. 유연하니까 해고해요. 마진이 주는데 어떻게 해요? 마진이 주니까 해고해요. 그래서 관세 때문에 고용 해고 건수가 늘어요. 그래서 그 고용 해고 건수가 22년 만에 최고치가 발표됐잖아요. 물론 이게 해고 건수가 민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 공공 사이드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이라든가 non-farm payroll이라고 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으니까 민간 업체들이 발표하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는 10월 기준의 데이터, 10월 왜냐면 실업률이나 취업자 증감이라는 이런 모든 데이터가 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10월 데이터는 10월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끼리 비교했을 때 역대 10월 해고 건수 중에서는 22년 만에 최대 해고 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는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더군다나 AI 버블이라고 지금 하던데? 이게 뭐예요? 셧다운과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지표도 발표되지 않아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AI 버블이라잖아. 그러니까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연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물가 데이터도 없고 고용 데이터도 없어요. 그럼 추정을 해야 돼요. 물가 데이터, 고용 데이터. 근데 아마도 고용도 악화될 것이고 물가도 악화될 것인데 이 셧다운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금리 결정도 서로 분분해요. 연준 위원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고용 상황, 물가 상황, 금융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인 거예요.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우리는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일어나죠. 그 위험자산의 대표격이 뭐예요? 주식과 코인이죠. 그래서 주식과 코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과 코인을 던지는 거고, 그 주식이라고만 할게요. 주식을 던지는 것인데, 근데 주식을 던진다. 주식을 샀던 주식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오른 주식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수익 실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샀던 주식, 수익 실현하는 주식, 그게 뭡니까? 그게 테크주 아니겠어요? M7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 실현할 만한 많이 오른 주식, 이미 샀던 주식, 그게 다 M7이잖아요. 그러니까 M7을 샀고 M7이 많이 올랐고 그 M7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AI 거품론의 지지 기반을 받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3편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편부터 지금 3편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AI 거품론이 무엇이고 AI 거품론이 아닌 AI 유망론, AI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유망론은 무엇이고, 근데 저는 거품론보다는 유망론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롤러코스터 장세일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른 근거를 가져온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3편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추천드리기를 1편부터 쭉 이어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변동성과 유동성이 함께 찾아오는 국면인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불확실성, 변동성을 가져온 이 두 가지 요소가 해소됐을 때, 이런 요소가 해소될 때 비로소 유동성 장세가 다시 쭉 이어질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이런 조정이 있을 때 나는 그냥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유동성 장세까지 갈 거야 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래 굳이 이런 것을 앞에다 두고 내가 계속 기다릴 필요가 있어? 그럼 나도 역시 수익 실현하고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유동성 장세를 이용해도 돼 하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과 변동성이 함께 찾아오는 국면이 이 11월인 것이고, 그 11월에 맞게 의사결정을 그건 여러분들의 투자하는 투자 성향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우리 43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각각에게 맞는 투자 판단을 대신해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판단하시되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끝으로 제가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변동성 요소가 제거되는 국면일 때 그럼 다시 유동성 장세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왜 그런 것일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놓인 거예요. 레임덕은 찾아왔고 정치적인 입지는 좁아졌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겁니다. 그죠? 자산 가격은 조정됐고, 근데 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에다 두고 어쨌든 주가는 올려놔야 되고 코인 가격은 올려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유동성을 더 퍼부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12월 1일부로 뭐가 끝나요? QT가 끝나요. QT를 종료해요. QT를 종료하면 QE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돼요. 근데 제가 12월 2일부로 QE가 시작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머지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QE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QE의 시작점도 12월 1일 이후로 언젠가는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QE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연준 의장마저 교체가 된다면, 파월 의장의 레임덕이 온다면, 파월 의장의 임기가 26년 5월까지임을 감안해 보면 차기 연준 의장이 확실히 선임이 된다면 파월 의장의 레임덕이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 차기 연준 의장의 의지가 QE에 실린다면 QE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법원의 판결이 파괴적이라고 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대규모 환불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대규모 국채의 발행인 것이고, 대규모 국채의 발행 이후에는 대규모 유동성이 또 공급되는 거예요. 역시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변동성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피치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유동성 공급을 계속 이어서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싶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막고 싶은 게 뭘까요? 유동성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촉발된다면 유동성 공급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트럼프의 충성을 다하는 연준 의장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5%, 6% 기록을 한다면 그러면 QE, 금리 인하 단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역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둘 것이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예를 들면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을 저관세로 들여오거나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거나 하는 종류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다시 반등한다면 유동성 장세도 사실은 그 전에 끝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물가를 다시 반등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26년 11월까지는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유동성 장세를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실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덜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26년에 주가가 오르고 26년에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더 중요하다. 중간선거 승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를 생각을 해야만 지금의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의지가 어떤 식으로 발현될 것인지를 가정을 한 축에서는 해야만 나머지 것들이 충분히 가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